어려울 수 있다고. 소대리를 하는지 피고인 대리를 하는 아니, 신념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럼 아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주거침입이 성립을 한다고 봅니다. 딸이 둘이야. 엄청 싫어해. 저를 도와주셔야죠.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의 라이너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소속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산하의 이병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의 이병화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라 선생님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딱히 할 말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냥 따라만 오시면. 예, 알겠습니다. 영화에 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영화처럼 법조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산하의 현지원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저도 원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였거든요. 영화 같은 거를 법적으로 분석한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법학과 과제랑 공학과 과제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1타 2피. 네네네. 하시는 거 보고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해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법무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될 생각하셨나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엄마나 아빠나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다 말씀을 하세요. 문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로스쿨은 약간 항상 옵션처럼 등장을 하고. 저는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 출신으로 봤을 때 이런 네. 비법대인들 네. 어떻습니까? 저희 비법대 많은 거 아시죠? 많죠. 산하에. 그래서 네. 역시 대단하시다. 법만 계속해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장르의 영화 혹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거였습니까? 화려하고 예쁜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해가지고 레미제라블,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 좋아합니다. 레미제라블은 그렇게 화사하진 않지 않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좋다 그거 같은데 굳이. 근데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병화 변호사님은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어떤 겁니까? 다크나이트라고 안에 그런 의미까지 선과 악의 의미 이런 것까지 다 잡는 영화라서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했던 영화 같습니다. 저는 네. 거기서 히스레저가 결국에 현실에서도 사망한 게 좀 백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죽어도 백미 백미야. 잘안 지금 조커 영화 개봉했는데 코어팀 네네 그 역할을 조커 역할을 그렇게 멋있게 하셨는데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분은 부자로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계시잖아요. 망했으면 좋겠다. 너무 멀쩡히 살아있다 이건가요? 포인트를 맞추지 그래. 마시고. 변호사가 왜 되었느냐? 그러니까 한 분은 어쩌다 보니까 법대를 갔다. 어쩌다 보니까 법대를 갔다. 사실 대학 갈 때 학과를 보고 이거 하고 싶다 해서 이거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셨네. 네, 그렇게. 뭔가 멋있는 이유 없습니까?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합 대리 하시면서 지금. 그분들은 사람 아닌가요? 그분들 물론 저도 그분들은 사람이 근데 조합이 그럼 나쁜 사람인가요? 저 영화에서는 항상 나쁜 사람으로 묘사는 그렇긴 영화에서 하죠. 이제 아주 나쁜 변호사 포지션. 아니 갑자기 그렇게 보냐 말이 갑자기. 이렇게. 현지원 변호사님 뭔가 멋있는 이유 이런 거 없나요? 그 소설가 김탁환 작가 만남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김탁환 작가님께서 소설을 영화화하는 산하에 와서 뭔가 보람찼다. 조합 대리를 하면서 메시지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을 때 내 연봉이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이걸 좀 대표님도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 왠지 짠하네요. 너무 짠한 현 변호사님은 뭔가 저는 기업법무팀입니다. 기업법무. 네. 아니 저한테 물어보는 상황 아니시네. 기업법무팀은 좀 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상대로 이제 다툴 때도 많은데 공사를 다 하시고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법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승소를 했을 때 그런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겼을 때 좀 보람을 느끼죠. 많이 이깁니까? 그럼요. 너무 텀이 길어나야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길 사건과 질 사건은 80%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20%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좋은 얘기다.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산하는 그 2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나고. 이거를 법적으로 다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작품. 오늘 다룰 작품은 바로 기생충입니다.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기택의 가족은 피자 상자를 접으며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때 기우에게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오죠. 이에 기정은 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기우의 취업을 돕습니다. 기우가 찾아간 박 사장 댁 저택은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화려함을 자랑하죠. 첫 수업에서 연교와 다혜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기우. 이후 기우는 이 집의 막내 다송이의 미술 선생님으로 제시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제시카는 다름 아닌 기정이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들어온 기정이는 연교의 신뢰를 얻고 팬티 트랩으로 윤 기사를 잘리게 만듭니다. 여성의 팬티를 본 박 사장이 윤 기사가 자기 차에서 일을 벌였다고 착각한 거죠. 이에 기정은 아버지 기택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뛰어난 실력의 운전기사로 추천하고 기택은 황급히 벤츠 차량의 기능을 습득한 후 박 사장의 운전기사로 취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정과 가족 모두가 계략을 펼쳐 가정부 문광을 쫓아내고 충숙을 가정부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기택 가족은 모두 박 사장의 집에 기생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지만 박 사장 일가가 캠핑을 떠나는 날 모든 일은 틀어지게 됩니다. 빗속을 뚫고 찾아온 문광, 박 사장의 집에 숨겨져 있던 지하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문광의 남편 근세. 근세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빚쟁이에 쫓기다 이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문광 역시 기택 일가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세가 역전되는데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오스카 4관왕, 국내 해외 통틀어 250여 개의 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영화. 오늘 살펴볼 작품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자, 일단 두 분께 먼저 감상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핵심은요, 변호사가 보는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실이 있어요. 네. 근데 박 사장과 가족들은 지하실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알려주고 집주인한테 집을 파는데 지하실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을 계약하고 매매를 했단 말이죠. 이제 등기법상으로 지하실을 등록을 안 했다든지 이러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등록을 했으면은 등기부등본만 떼보면은 지하실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또 거기가 또 얼마나 비싼 동대입니까? 그 지하실 면적만큼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 네, 이거는 땡큐들이 마치 이게 이득이다. 그렇죠. 등기에 안 해놓고 지하실을 만들면 그건 불법이죠. 만약 건축허가 지하실 파는 것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안 받았으면은 이거부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냥 모르면은 뭐 일단 문제 되실 건 없지만은 일단 몰래 팔았다, 지하실이 생겼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몰랐는데 이런 기능이. 박 사장한테 문제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그러시군요. 저는 좀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지하실 안에 사람까지 같이 있는 걸로 받았으면 싫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네. 공문서 위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문서가 되겠죠 이제. 연세대면 연세대죠? 사문서죠. 예, 네. 연세대. 네. 예. 서울대 위조했으면 공문서. 공문서. 음. 저 아는 분이 그것도 공문의 성격이 있으니까 공문서 아니야 이런 식의 궤변을 하죠. 아 우리도 불안한데 갑자기? 그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법률 용어로 기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정이랑 기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을 맡겼던 그 과외 업무라든지 미술 업무 같은 것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비를 취득을 했으니까 이건 명백하게 사기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송강호. 그 두 분은 사기죄가 성립할까 좀 의문의 여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본인이 학력을 속였다든지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본인들이 VVIP 전용 뭐 그런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자격을 갖춘 아니 근데 VVIP를 상대했다는 게 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송강호 씨 분이 아마 대리 발레 파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벤츠는 대리보다는 그 대치동석 발레 뛸 때 그때 많이 해봤지. 거기서는 발렛을 보통 VVIP 분들이 많이 발레 파킹을 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그것도 충분히 근데 거기에서는 발레 파킹한 경력을 말했던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을 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아니, 했었거든요. 그거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조혜정 씨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망을 했잖아요. 아니 기망을 했다는 거. 일단 기우는 그래도 과외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딸 입장에서는 또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긴 거니까 또 좋은 이건 좋다고 할 수 없는 고등학력 지식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과 수능 준비하면서 알았던 내용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명백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으면은 그 대학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술 수업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을 획득했어야 되는데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결국에는 보고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망행위라고. 심리 테스트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재밌던데? 약주 한잔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 법정이라면은 사기죄 성립이라고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솔직히 고소 대리를 하는지 피고인 대리를 하는지 20%를 잘 신념을 맞춰. 갖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변호사로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요거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기정이 이제 문광을 내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문광을 내쫓는 거죠. 복숭아 가루 테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략을 짜서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막 몰래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잖아요. 상해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팬티 그거 하는 거. 저기 복길래 왜 보나 했는데. 아 무슨 생각? 와. 아니 집중해서 보신 장면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 같은 아니, 느낌이 그게 드는데. 너무 이선균 내외를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운전기사를 속인 건 아니거든요. 속임을 당한 사람과 피해자가 달라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월급을 주고 이렇게 고용 관계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아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병하 변호사님 말을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분명히 질문은 복숭아 관련된 부분 질문을 문광 쫓아내고 하셨는데 송강호가 문광 이렇게 셀카로 해서 문광 사진까지 같이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 직장 기대기까지는 잃은 어렵다.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직장을 잃고 이런 것까지 예상이 가능했느냐 과연. 충분히 의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인과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결핵이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본인이 이 사진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난 몰랐다. 난 그냥 찍었는데 우연히 있어서 보여드렸다. 그럼 이것도 제가 어느 쪽 대리인인지에 따라서 잘 작성해보는 것으로 네. 박 사장이 코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을 줍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코를 잡는 게 더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기태기는 이걸 보고서 살해를 느꼈어요. 살해를 느껴서 죽였단 말이죠. 고소를 한다면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까? 박 사장의 이 제스처. 일단은 제가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이제 사회적 그 평가를 이제 정화시키는 이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규 그랑 법규를 준수해야 그렇죠, 돼요. 법규를 그렇죠. 그 법규는 당연히 그 판례도 있고요. 그건 이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가운데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그 밑에 그 지하실에 있던 그분이 이제 몸을 밀면서 네네. 코를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강호한테 냄새가 나서 송강호를 그건 지적하면서 아니죠. 코를 막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일단 냄새가 나면은 코를 막고 하는 건 이제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칠 수도 있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도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모욕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코를 막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사건은 그냥 냄새가 나서 코를 막은 거죠.
제가 방송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되게 긁는 척하면서 그런 경우는 성립이 안 되나요? 이 방만 여지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댓글에다가 가운데 손가락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여러 개 봤거든요. 앞으로 싹 모아서 캡처를. 네, 좀 이따 수인 비약서 이제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변호사로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병화 변호사님부터 먼저 후반부긴 한데요. 병원에서 기우가 이제 막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정신이 든 상태에서 앞에 이제 의사와 그 형사 같은데요. 형사가 얘기를 합니다. 형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죠. 그 상황에선 굳이 이 상황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상황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짱돌로 이따 마시는 거는 그냥 머리를 띄웠는데 이제 막 정신에서 든 사람한테 체포하려고 한다? 그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그걸 확인해 보려고 다른 얘기 해주는데 그럼 굳이 네. 특정이 잠깐 나와요. 거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피고인들이 특정 이제 판사님 쪽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변호인이 방청석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실제 법정은 반대입니다. 변호인이 이제 판사 쪽에 자리에 앉고 이제 피고인이 방청석 쪽에 앉는 게 일단 원래 이제 형사재판의 이제 구조고요.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기우가 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뭐 칼부림이 났다, 요거 뉴스를 접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화 스토리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리 빨라야 서너 달은 걸리거든요, 적어도. 혹시 영화적 허용이라는 네. 말을 좀 아십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주거 침입 관련해서 법리를 다퉈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의 평온을 해칠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충숙이 그 가족들을 초대하잖아요. 사실 보시면은 충숙은 집에 있었어요. 가사도우미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초대를 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주거 침입이 성립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주거침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주거침입이 성립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랑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아내가 바람필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의 초대를 받고 지금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를 성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고등학생 딸이 아빠 친구가 너무 싫어. 그런 건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2대1이잖아요, 보통? 딸이 둘이야. 엄청 싫어해. 저를 도와주셔야죠. 저를 아니 아들이 둘인데 거긴 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계신지. 아까 히스레저 발언들 약간 무서워지고. 괜찮았어요? 이분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저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혹시 이 변호사분들께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